네, 그러면요, 우리 2019년 그 서울시 추가 채용 9급 한국사 해설 강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서울시 추가 채용에 대한 어떤 한국사 그 총평을 하자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쉬웠어요. 중하 정도 어렵다라고 좀 느낄 만한 문제가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한 문제 정도가 조금 한 중 정도의 문제 빼고는 사실상 좀 어느 정도 기본 개념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모두가 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좀 한번 해설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 문제부터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고려 원간섭기의 국가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나왔죠.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은 고려 전체가 몽골의 직할지가 되었다. 자, 우리는 사실 몽고의 직할지라기보다는 간섭을 받았죠. 내정 간섭을 받았던 거야. 만약에 근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영토를 뺏겼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영토가 있을까요? 쌍성 총관부가 관할했던 철령 이북이라든가 아니면 동령부가 관할했던 자비령 이북, 그 다음에 탐나 총관부. 그 중에서도 탐나 총관부라든가 아니면 동령부는 이제 충렬왕 때 반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전체가 직할지가 편입되었다 안 돼요. 단지 그냥 부마국 정도에선 간섭을 받았던 시기니까 요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정동행성의 승상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정동행성, 요 정동행성이라는 거는 이제 2차, 일본 원정 때, 이게 만들어진 건데, 요게 이제 일본 원정이 실패로 끝나면서 그대로 고려의 내정 간섭 기구가 되었던 게 정동행성이에요. 여기 행성의 장관을 누구로 뒀냐면 고려 왕이에요. 고려 왕을 뒀기 때문에 다루가치라고 하는 건 전담하였다. 다루가치는 몽고에서 파견한 감찰관인데 요거는 몽고 1차 침입 때 원간섭기 되기 전에 왔다가 금방 돌아갑니다. 72명을 파견했었거든요. 근데 금방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승상은 몽골의 다루가치가 전담한 게 아니고 고려 왕이 담당했었어요. 우리가 뭐가 됐냐면 성의 장관이 된 거야. 한마디로. 이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3번은 우리가 이제 워낙 잘 알고 있죠. 관제격화됐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성이야. 이성이 뭘로 바뀌었다? 첨의부가 되었고, 육부가 사사가 되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있으면, 나라 밑에 이제 성이 있어요. 지금도 중국에 보면은 흑룡강성, 요령성, 아니면은 길림성 해갖고 성이 있잖아요. 성 밑에는 뭐가 있냐면 부가 있고요. 부 밑에 사.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제가 이제 있는데, 우리가 뭐가 된 거야? 나라가 아니고 성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치? 성이 되니까 성을 뭘로 바꾼 거야? 부로 바꿨죠. 이성을 뭘로? 첨의부로. 육부를 사사로 바꾼 거야. 그리고, 중서문화성과 같은 급이었던 중추원은 2단계가 떨어져요. 뭐가 된가? 밀직사. 중추원의 밀직사. 추밀의 이름을 따고 밀의 이름을 따서 밀직사라고 해갖고 2단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은 첨의부로 통합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근데 정답은 요게 되는 거고, 대망리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죠, 있죠. 연개소문이잖아. 원래 대대로 했다가 망리지가 됐는데, 그 망리지가 나중에 대망리지. 행정고가 군사권을 통할한다. 요 대망리라는 칭호를 썼던 인물은 딱 한 명. 누구? 연개소문이에요. 연개소문. 요게 이제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거지. 근데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2번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했던 거다. 자, 요거는 쉽죠? 우리가 사실 이거, 국권 피탈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권 피탈 과정은 여러분께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중요한 조약만 가지고만 잘 말씀드리면, 러일 전쟁 터지자마자 일본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맺은 게 한일 의정서예요. 1904년도 2월 달에 한일 의정서라는 걸 체결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고문을 파견했죠. 고문을 파견해서 본격적인 내정 간섭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1차 한일 협약이야. 1904년도 8월 달에, 한일 협약. 이때 고문 정치가 시작된다라고 했죠. 외교 고문의 스티븐슨, 그 다음에 재정 고문의 메가타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요 사이에 2차, 이제 그 다음에 2차 한일 협약을 맺어요. 요 2차 한일 협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협약 맞아요. 뭐가? 협약이라기보다는 강제로 맺은 조약이 되겠죠. 뭘까? 을사늑약이죠. 이게 을사늑약이에요.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거죠. 일본 외무성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일본국을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제3국가 외교를 체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외교를 관장하는 기구로서 두었던 게 통감부가 1902년 그 이듬해였던 6년도에 설치가 됐던 거지. 자,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3차가 들어가는데, 그 3차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 큰 조약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일신라는 1907년도 7월 달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다음에 순종이 즉위한 다음에, 그쵸? 순종이 즉위했으니까,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으니까 새롭게 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여기 이제 한일신협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정리칠조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여기에서 내용은 뭐예요? 우리의 인사권을 장악하는 거지.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부속조약으로서 우리의 정규 군대가 해산됐던 거지. 이게 이제 한일신협약의 내용이고요. 이후에 이제 사법권 박탈했던 게 기후각서. 기후각서는 우리의 사법권을 박탈했던 1909년도에 맺었던 각서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조약들이고요. 여기에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만한 게 뭘까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일단은 볼게요. 외교권을 박탈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어디 들어갈까? 통감부 설치했다. 여기 지금 현재 여기겠네요. 기역이겠네, 그렇지? 기역. 두 번째, 일본은 대한제국의 각부에 일본인 차관을 줘 내정. 그쵸? 요거잖아요, 요거 차관을 줬다. 일본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수 있다. 요게 니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대한제국은 재정과 외교 고문에 일본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줬다. 외국인 고문 스티븐스 메가타. 요게 디귿이 되겠네요. 리얼 같은 경우는 고종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하게 된 건 뭐 때문에? 을사디각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헤이그에다 특사를 파견했었죠. 특사를 파견한 다음에 그게 결국 을사디각의 조약 내용을 위반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 고종은 강제 퇴위당했던 거지. 언제였어? 요거하고 요거 사이가 되겠잖아. 그렇지? 요게 그래서 디귿이랑 고종 강제 퇴위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요게 리을이 되겠네. 그럼 정답은 디귿 기역 리을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니은. 몇 번? 3번이 정답인 거죠.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자, 제219년 금관국의 김구에는 이거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에도 많이 여러 번 보였던 언급했고 했던 그런 어떤 사료입니다. 금관국주가 결국은 새 아들을 데리고 와서 왕에게 결국은 뭐 한 거야? 항복을 한 거지. 그리고 그 왕은 23년에 처음으로 연호를 정했다. 금관국이 항복을 했고 연호를 정했다. 그 연호는 건원이다. 아니 뭐 딱히 뭐 왕이 한 명밖에 없네요. 누구일까요? 6세기 법흥왕이라고 했습니다. 6세기 법흥왕. 신라의 법흥왕입니다. 6세기가 이제 신라가 한참 잘 나가던 시기죠. 지법진 그랬잖아. 지증왕, 법흥왕, 진흥하면서 좀 잘 나가는 시기. 그 중에서 이제 법흥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묻는 건데, 뭐 딱히 뭐 어렵거라든가, 딱히 뭐 여기서 뭐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첫 번째, 뭐 신라로 정했고 마리까서 왕을 했다. 이건 누구예요? 이 지증왕이고. 연호를 개국 또는 대장이라고 했고 국사, 거칠부라고 국사 편찬하게 했던 거. 이 진흥왕이고요. 일단 기역 니은은 배제하겠네. 그치? 우리가 하면서 기역 니은은 배제해야 되니까 1번, 2번은 제껴야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디귿 리을이냐 리을미미냐인데 자, 볼게요. 일단 이름부터가 성법흥대왕이야. 불교식 왕명을 처음으로 썼던 왕이죠. 리을이냐 미음이냐. 근데 리을은 우리가 봉평비 이거 분명히 배웠긴 했는데 혹시나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미음을 한번 볼게요. 근데 리을이 맞아. 리을 두 개 공통이야.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근데 디귿 같은 경우는 미음이 뭘까요? 임평이라는 연호를 썼대요. 이미 건원 썼는데 임평은 또 연호 또 쓴 거야? 아니죠.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죠. 나 향기라는 황제예요 했던 분이 누구라고? 향기 문자에다가 황제왕자. 선덕여왕이 나 향기라는 황제야. 자꾸 무시하니까 여왕이라고. 나 향기라는 황제라고 하면서 지었던 사찰이 분황사.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일단 제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뭘까? 디귿과 리을이 되는 거네. 울진 봉평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신라의 금성문이 되겠고요. 어디까지 진출했다? 율령 반포 후에 만들어진 비석이에요. 율령 반포 후에 당시 이제 소속부를 밝혔었고 어디까지? 동해안 위쪽까지 진출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하나의 비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이거 신라 금성문 할 때 아마 언급을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은 3번으로 우리가 귀결시킬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됐죠? 자, 4번. 대중국 투쟁. 이거 대수전쟁, 대당전쟁에 대한 내용이네요. 7세기 고구려의 대수전쟁, 대당전쟁 많이 배웠습니다. 뭐 순서 묻는 것도 아니고 내용 묻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거 없네. 고구려는 영량왕 때였죠. 요서 지역을 선제공격했고 수나를 견제했다. 맞지? 선빵 날렸잖아 우리가 먼저. 선빵. 요서 선제 공격을 했고 선빵 날렸다. 선빵 날린 거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요게 맞는 거지. 두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천리장성. 당시 요동 쪽에 있었던 귀족들을 모아갖고 당시 누구의 칭을 대비하기 위해서?
당 대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거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당 대비를 위해서 만들었던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에 이르는 장성. 이게 축조. 당시 이걸 주관했던 인물이 영계소문이었죠. 영계소문이 주관했고 영유왕 때 지은 건데 역시 당을 대비하기 위한 거죠. 3번은요. 을지문덕은 강태종의 2차 침입. 아니죠. 을지문덕은 이거 뭐야? 대수전쟁 때야. 수양제 침입에 당시 수양제 보냈던 30만 별동대.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요걸 한 거니까 당태종이 아니고 수양제 공격을 막기 위한 거고요. 양만춘? 우리 알잖아요. 안성전투. 이건 당태종의 공격이었잖아. 당태종 공격. 최근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당태종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안성이 격퇴한 거니까 X. 정답은 뭐 충분히 순서도 아니고 내용이니까 파악할 수 있는 게 1번이 되겠죠. 5번 가볼까요? 이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법령의 기본이 된 법전이고요.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원전, 속전, 뒤의 법령을 조합해서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된 통일법전이다. 편지와 내용, 경제육전 같은 6분 방식 6개, 이호, 예병, 형공의 6분 방식에 따랐으며 판례집을 같이 따라오는 거지.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해서 준정하였다. 요거는 딱 봐도 법령의 기본이 됐고요. 통치의 기본이 됐고 조선 초의 내용을 다 모아서 정리했다. 그것도 6분 방식으로. 여기 뭘까?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했던 거죠. 성종 때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이고 이게 편찬됐던 시기가 언제냐면 세조 때 편찬이 시작됩니다. 세조 때 편찬이 시작했고 성종 때 완성했는데 성종 때 그래서 몇 전으로? 6전으로 완성이 됐답니다. 6전.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까지 6전. 6전이 이제 완성됐던 거고요. 우리가 세조 때는 두 가지가 완성됐다고 했잖아. 뭐였지? 아직까지 완성은 완벽한 거 아니고 호전과 형전만 완성이 됐고 6전이 완성됐던 시기는 성종 때 6전 완성이에요. 호전, 형전은 제가 지금 했죠. 요거는 재정 담당이고 요거는 형벌 담당. 제가 항상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돈과 형벌이라 했지. 뭐 이런 거 관심 없다고요. 민들은 요걸 완성시키고 6전이 완성됐던 게 성종 때. 세조 때 시작되고 성종 때 완성했죠. 요겁니다. 자, 그러면 다 됐네, 이미. 제가 여기 한 거, 요거 갖고만 정리가 다 됐네요. 일단 첫 번째 성종 때 완성되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 2호 예병 형공의 6전으로 정리가 되었다. 맞고요. 세조 때 만세별 법전을 만들기 위해서 편찬을 어떻게 했다? 시작하였다. 완성이고 시작하였다. 조준이 한 게 아니야. 조준은 바로 조준이 편찬했던 거는 경제육전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만들었던 통일법전이었고요. 말 그대로 만세불변의 법전이 이제 바로 이 경국대전이고 우리가 조선 초에 간단히 조선 초에 보시면은 누가 만들었냐? 정도전이 스스로를 조선의 제일 첫 번째 국민이라고 백성이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게 이 조선 경국전. 이건 개인적 법전입니다. 개인 사찬 법전이야. 이거는 관찬으로 국가에서 만들었던 거라고 한다면 사차 만드는 조선 경국전이 되겠고요. 이 조선 경국전에 대해서 남들 판례집이 항상 따라온다고 했죠. 이것도 하나의 거기에 대한 판례집이야. 이거 대전에 대한 법전에 대한 판례집이고 조례집이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조례집으로서 만들었던 게 조준이란 분이 조준이 만들었던 바로 경제육전이 되겠죠. 여기 있는 육전이잖아요. 육전. 요거 되는 거야.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국가가 아닌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조선 초. 요건 언제 가면 태조 때입니다. 태조 때. 태조 이성계 때 이제 편찬했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성종 때 완성됐던 국가에서 만들었던 법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아닌 것이니까 조준이 만들었다. 편찬했다. 요게 아닌 거죠. 2번이 되겠고요. 자, 6번 가볼까요? 1870년 조회소 조교. 우리 조회소 조교는 우리가 뭐 여러 조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1,4,70관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1관 조선은 자주국이다. 우리를 자주국이라 했다는 얘기는 자신들과 동독이 맞다는 얘기지만 물론 그 안에 숨은 뜻은 뭐예요? 청을 배제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맞아요. 조선 자주국이고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조항이 1조에 있습니다. 두 번째 4관. 4관에 보시면 부산을 개항하고요. 부산을 첫 번째로 개항을 하고 자 이후 두 곳을 더 개항한다. 두 곳을 더 개항하는데 두 곳이 어떤 곳? 원산과 인천이었죠. 원산.
요게 이제 1876년이니까 요게 76년도에 개항을 했고요. 70년도에 개항을 했고, 그 다음에 원산이 80년도에 개항을 했고요. 순서도 좀 기억하시라고. 인천이 마지막으로 개항했어요. 인천이 언제? 83년도에.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으로 개항을 했다. 7관 같은 경우가 뭘까요? 7관이 해안측량권. 해안측량권이 되겠고요. 마지막이 8조가 10관이 치외법권, 통치 밖에서의 법적 권리를 갖는다. 그들은 말 그대로 우리의 통치 바깥의 법적 권리가 있는 거지. 자기네들 영사가 왔잖아. 조약을 체결하는데 자신들의 영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재판하는 거야. 영사 재판권이 되겠습니다. 요거만 좀 안다면 뭐 내용은 쉽죠. 1번 맞고 2번 맞고 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조약을 체결했으면 공사관 두는 거 아니에요? 공사관은요 뒤에 둡니다. 후에 두어요. 이때 공사관의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공간입니다. 우리가 2번이 잠깐 헷갈린다 할지라도 1, 3, 4번 같은 경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뭐 틀릴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 부산과 인천의 공간입니다는 사실 부산에 처음 공간 둔 게 79년도 후에 가서 되는 거지 여기에서는 그런 조항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강화도 조약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가볼까요? 영조. 요거 이제 실수로 틀리신 분들이 좀 있을 거야. 왜 실수로 틀렸냐? 디귿 때문에. 왜? 다 안 봤거든. 빨리 푼다고 안 보고 하신 분들이 있어. 균역법 딱 보고는 그냥 영조 맞다 하고 바래갖고 4번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잘 봐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말을 항상 언제까지 어디까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봐야 되는 거야. 1번 형벌제도에서 가혹한 악형. 그렇죠? 뭐 낙형이라든가 아니면 압슬형 이런 것들 해갖고 가혹한 형벌을 없앴다. 맞죠? 그리고 차형수에 대한 삼심제 하면서 뭐 형벌제도를 좀 개선했던 분이 바로 영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서울 출신 학자를 검서관. 이건 알고 있잖아. 검서관. 이따 여기서부터 안 되네. 요걸 검서관에 등용했던 인물은 왕은 정조가 되겠죠. 정조. 그리고 공노비에 대한 해방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정조 추진은 했습니다만은 실현은 못 시켰죠. 실현은 누가? 그 다음 하겠던 순조 때 공노비가 해방됩니다. 순조 1801년 이제 정조가 죽자마자 순조 이제 1년에 바로 이제 그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시킨다라는 거죠. 요건 일단은 정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디귿 때문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될 텐데 균역법 시행한다라는데 뒤에 봐야지. 균역법은 뭐라고 했어요? 간포야. 역에 대한 역을 뭘로 했어요? 포로 이제 부담을 했었잖아요. 1인당 몇 필로? 2필로. 2필로 이제 해서 균역법. 즉, 포를 감해주는 정책이 바로 균역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감해주는 거지. 민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거지. 그래서 보완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양반과 상민이 똑같이 군포를 부담한다. 이거는 뭘까? 호마다 다 같이 부담한다. 호포법이야. 요거는 다 부담하는 거. 그래서 부세 균등의 원칙을 세웠다. 이게 흥선대원군이죠. 대원군이지. 요거는 균역법 시행까지는 영조가 맞겠지만 요 균역법 시행은 역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포를 감해주는 거고요. 내는 포를 감해주는 거고 같은 군포를 부담하게 하는 건 이거는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은 대원군의 얘기죠. 대원군의 호포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호포제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리을 같은 건 청계천 준수사업. 이거 우리 봤지? 제가 이제 민생 문제.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잖아요. 몇 번. 민생 문제 해결하면서 실험 문제도 해결하고. 이때 이제 이건 역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이제 남대로 일자리를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일을 하신 분들에게 돈을 좀 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역으로서 이제 이걸 대신하는 게 아니고 의무로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임금을 좀 준 거야. 청계천 준천사업, 준천사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고 준천사. 그 전에 뭐 개천도감 그렇게 했는데 준천사라고 알아주세요. 준천사라는 기구를 두고 청계천 준천사업 했고 일자리를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홍세 대비기 했던 게 요때 이거 뭐야? 영조 때 이 맞습니다. 뭐 다 우리 배웠던 내용들인데 요거는 어떻게 잘 균형 맞게 하냐? 그러니까 기억 리을이지. 그러니까 디귿 때문에 이제 실수로 틀리신 분들이 꽤 있을 건데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8번 가볼까요? 요게 조금은 여러분에게 낯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낯선 게 하나가 있죠. 뭐 때문에? 비보사찰이라는 것 때문에. 비보사찰. 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제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이게 나올까 하고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이 비보사찰. 이 비보사찰은 풍수지리설, 뭐 지세, 산세 등을 통해서 지세를 이용해서 지세에 따라 입각해서 지은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풍수지, 지세, 산세, 풍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그런 것들을 잘 거기에 대한 이 내용을 입각해서 그에 따라서 지은 사찰을 우리가 비보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 기운이 잘 받았냐, 거기다가 지은 사찰이냐, 그러니까 비보사찰인데 태조가 훈효10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뭐 도선이 정해서 그 땅 위에 세운 사찰에는 함부로 짓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지은 게 아니야. 막 지은 게 아니고 도선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신라 말의 풍수지리를 처음으로 갖고 오신 분이거든. 그래서 그분을 도선 국사로 이제 남대로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얘기한 곳 이외에는 함부로 사찰을 짓지 말라. 그럼 비보사찰을 제한 없이 늘려는 게 아니고 제한을 두라는 얘기였지. 그러니까 요건 틀린 내용이에요. 어쨌든 요 틀린 내용. 두 번째, 현종 때는 거란의 대장경 수입했고 고려의 독자적인 초대장경 만들었는데 완료 후에 어디다 만들었어? 제가 항상 부인하지 말라고. 대구 부인사였죠. 흥왕사 아니야. 요거는 이제 누가 의천이 처음으로 이제 교종을 통합했던 곳이 흥왕사가 되겠고, 누구 또 공민왕이 누구의 침을 받고 홍건작의 침을 받고 오셔갖고 여기서 변을 당할 뻔했던 게 흥왕사의 변이 있었죠. 이때야 흥왕사에 보관했다. 요거 아닙니다. 요게 아니고 어디에다가 대구에 있는 부인사에 보관했다. 그 대구 부인사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몽골 침입 때 불탔잖아요. 불타갖고 이제 최후가 강화도에서 다시 한번 만들었던 게 제주대장경, 팔만대장경이 되는 거죠. X. 이건 뭐 알죠. 국청사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 있고 교종 선종 대립해서 노력했다. 균여가 아니고 언제야? 누구야 이거? 일단 광종 때 균여는 보살의 실천행을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보현 10원가라는 향가를 쓰셨고요. 당시에 어디? 귀법사의 주지가 됐던 분이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균여가 아니고 이건 누구예요? 의천 얘기죠. 의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천.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 있어 왔던 향도. 우리가 향도라고 하는 거 계속 있고, 향도는 신앙의 결속을 달지만, 자, 향도란 건 뭐였다고? 불교 신앙 조직이면서, 이후에 이제 불교 신앙도 하다가 농민 공동체 조직도 했죠. 그중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불교 신앙적인 어떤 요소들이 가장 중요해요. 교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교회에 나가서 청년회에서 노는 게 아니라, 청년회를 통해서 청년회에서 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야?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불교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매향행위, 향나무를 묻는 행위.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향나무였고 부처님께 좋은 향나무였고 향을 피워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중요한 행위예요. 그래서 복을 비기도 했다. 대표적인 비석이 있다고 했죠. 고려 말에 만들어졌던. 그렇지. 사천매향비. 이거 대표적인 향도가 세웠던 비석이잖아. 그래서 향나무 묻고 거기 위에다가 비석 세운 거지.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지길 바라고요. 미륵이 내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길 바래요. 라는 내용들을 여기 비석에다가 새기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향도가 우리가 고려시대 향도 대표적인데 이게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나? 내가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누구? 김유신의 용화향도. 내가 CN블루 얘기하면서 그랬잖아. 정용화 얘기하면서. 그치? 삼국시대. 누구? 김유신. 진평왕 때인데, 진평왕까지 알지 않아도 돼요. 그 전에 김유신이 화랑도 시절에, 화랑 시절에, 그가 만들었던 용화향도라고 있다고. 이게 이제 신라인데, 선생님 신라인데 그러면 신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삼국시대로 한 거야. 그래서 그 유래가 이제 바로 김유신의 용화향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진평되니까 삼국시대에 되겠지. 그 삼국시대에 요 김유신의 용화향도를 계승했고, 그에 따라서 했던 불교 신앙 조직의 모습이 가장 향도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용화향도 요거 지어봅시다. 신라인데 그걸 삼국시대로 봤었기 때문에 요거를 정답은 4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자, 9번은 뭐 통치기구니까요.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문관 뭐라고? 교서관하고 예문관하고 하면서 내가 여러 번 이게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라서 이거 틀리면 안 돼. 자, 예문관은 뭐 하는 곳? 국왕의 교지 만드는 곳, 교서 만드는 곳, 국왕의 교서를 만드는 곳. 제가 사관이 있다 했잖아요. 사관, 교서관, 예문관, 승문원, 성균관. 요게 이제 조선시대 사관이라고 했었어요. 서는 뭐라고 했어요? 독서, 서적, 책. 그래서
서적을 인쇄 간행하는 것. 서적 인쇄 간행. 요거 얘기했었고요. 인쇄를 하고 간행하는 곳이다. 라고 했었고요. 요거는 예문관. 여기에서 교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의 중심이 있더라고. 예문관은,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교서를 작성했다. 여기 이제 그래서 누가 있는 거야? 어전회의 같은 데에서, 왕의 말씀들을 적는 사관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승문원은 뭘까? 외교문서. 성균관은, 주로 이제 여기는 누가 하는 거야? 속과 합격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속과 합격자. 진사하고 생원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최고 학부긴 하고, 최고 학부입니다만 예비 관료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성균관은 그냥 학생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예비 관료들이 들어가는 곳이야. 예비 관료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배우는 최고 학부가 바로 성균관이겠죠. 이거를 이제 조선시대 사관이라고 했다고 했죠. 자, 여기 있는 예문관은 그래서, 여기가 교서를 작성하는 거기에 중궁조서, 궁중도서라고 하는 게 경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경적을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한다. 어디? 요거는 홍문관이야. 우리가 역시 교재도 잘 적혀 있을 겁니다. 홍문관. 국왕의 조언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하는 자문에 응하는 그런 거니 홍문관. 집현전의 후신으로서 성종 때 만들어졌던 거죠. 3사 중에 하나. 거기는 간쟁농방 맞고요. 승정원 비서기관 맞고요. 의금부 국왕지속의 사법기구. 그렇지? 국공지속의 사법기구였다. 뭐 여러 번 다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 오케이? 자, 이거 너무 쉬워요. 60년대 경제정책이라고 하니까 60년대 나옵니다. 60년대. 자, 60년대 경제정책 귀속재산처리법. 우리가 재헌국회를 만들고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처음에 1공화국 출범했죠.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이 재헌국회 때는 이제 그러니까 뭘 논의를 많이 했냐면 재헌 헌법 자체가 여러 나라들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을 우리가 교본으로 삼아갖고 이제 많이 적용을 시켜요. 하지만 우리만의 특수한 법률이 있잖아. 그렇죠?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법률들 같은 거는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만들자라고 하고 만들었던 법안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법안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친일파 처벌법, 그게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야? 농지개혁법. 세 번째가 이런 귀속재산 처리법 같은 경 아니면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 수립 후에 따로 이제 만들자라고 해서 특수법으로 이제 따로 이제 정부 수립 후에 제정했던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언제냐면 1949년이에요. 정부 수립 후 49년도 12월 달에.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48년도에 만들었던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있고, 그때 당시 49년도에 이제 6월 달에 제정했었던, 8월 달에 제정했었던 농지개혁법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제정했던 요 귀속재산 처리법입니다. 귀속재산은 누구 거냐면,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들이야. 우리가 흔히 적산이라고 표현하죠. 적국이 남기고 간 재산이다라고 해서 적산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게 귀속재산입니다. 요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지. 요 처리법을 공포했던 거죠. 한미경제조정법정. 자, 한미경 처음 들어보는 거야.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럼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아니요. 앞으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한미경제니, 한미 뭐 상호방위주야. 한미상호방위주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언제? 휴전협정 체결 후. 휴전협정 체결 후에 이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약속받은 게 한미상호방위주야. 즉, 우리가 1953년도 7월 27일 날 이제 사실상 휴전협정을 맺었거든요. 6.25전쟁 터진 지 3년 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해 10월 달에 맺은 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인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휴전기간이 2년이었거든요. 그 2년 동안 이런 어떤 미국의 경제 원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했던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한번 다시는 뭐 우리가 볼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알아둡시다. 그래서 52년도에 제정했던 게 한미경제조정협정 같은 거야. 자, 뭐 우리 OECD는 알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요게 김영삼 정부 때잖아. 그렇지? 김영삼 정부 때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 타결했었고, 그 다음에 WTO 출범했었고요. 세계무역기구. 그 다음에 이것도 가입을 했었죠. 가입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이제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되게 신나했는데 다음에 바로 IMF 터지죠. 몰랐던 거지. 우리만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려갖고 너무 그러니까 빚으로 이제 내가 말했잖아 항상 빚으로 결국은 나라 경제가 막 좋아졌는데 이게 내 빚인지 몰랐던 거지. 빚인지 알았는데 그걸 까먹은 거야. 너무 풍요롭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빚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이 아파트가 내 건 줄 알았던 거지. 은행 빚이었다는 거 모르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치? 그러면서 신나고 가입했던 게 90년도 상황이고요. 우리가 알잖아. 1, 2차 60년대, 3, 4차 70년대인데 1차 경제개발계획이 언제예요? 62년도부터죠.
61년도, 60년도에 작년 내각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 아니고, 계획만 합니다. 추진 못했던 걸 박정희가 결국 쿠데타를 통해서, 5.16 군사정부를 통해서 61년도에 이제 집권하게 되고, 62년도부터 66년도까지, 이게 1차고, 알잖아요. 67년도부터 71년도까지 2차. 1, 2차 경공업 중심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 2차가 되어 있고 72년, 76년, 77년, 81년까지가 3, 4차. 4차 하시다가 12.6 사태로 결국 유신체제가 붕괴됐던 거지.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요? 4번이 정답입니다. 이 정도는 조금 맞출 수 있네. 봐요. 어려울 내용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보면은. 자, 조선 초기 대외관계입니다. 대외관계인데, 다음 초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화이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중화사상이에요. 중화가 항상 중심이고 주변은 오랑캐다라는 약간 중화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상의 바탕을 두고 우리는 4대 교린 정책을 펼쳤다. 우리가 4대 교린 맞죠? 화이관은 항상 중국이 중심이야. 동아시아라는 마을이 있다면 거기에 가장 큰 형님이 중국이고 그건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야? 다 동생들인 거지. 그 동생들이 뭐 있어? 조선도 있고 여진도 있고 외도 있고 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명에게 큰 형님으로서 대우를 해줘야지. 큰 나라를 섬겨야 되니까. 섬겨서 대우를 해줘갖고, 조공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라 이름 지을 때나, 왕이 새롭게 바뀔 때나 하면서 책봉을 받으신 거지. 그러니까, 항상 4대는 조공과 책봉이라는 하나의 두 가지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교리는 이웃 사길교자다, 이웃 린자. 그러니까 이 주변 사귀는데, 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하고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지. 독립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과는 뭐 하는 거야? 적절하게 이웃처럼 교류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는 조금,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뭐 하는 거야? 사귀긴 사귀되 어떻게 한다고? 적당하게 강경하게 나가게 되면 강경하게 나가고, 온건하게 나갈 때는 온건하게 나가는 온건책과 강경책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죠. 누구에 대해서? 여진과 외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여진과 외는 이런 식으로 우리 강경책과 온건책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4대, 명예에 대해서는 4대 정책, 그 다음에 주변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 하면서 요 4대 교린을 기본으로 삼았다. 너무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북진 정책 하에 고구려 고토에, 조선이 고구려? 조선은 고조선을 계승했다라고 해갖고 조선이라고 했는데, 이건 누구 얘기야? 고려 얘기잖아. 고려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으로 서경을 중시하고 이거면 고려 얘기고요. 자,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 무력 진압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경과 온건을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강경한 것만 아니었다는 얘기지. 그쵸? 요거 X. 동남아시아 국가는 교류가 없었다. 제가 이거 간단하게 언급했을 겁니다. 동남아시아에 있었어요. 누구? 간단하게 류쿠라는 나라. 류쿠가 지금 어딜까? 일본 영토, 오키나와. 오키나와가 옛날에 왕국이었어요. 류쿠 제국이라고. 그리고 저기 있는, 시암, 태국. 태국이 이제 시암이라고 했거든요. 태국.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자와 또는 자바라고 했습니다. 어디, 인도네시아 쪽. 이쪽과도 계속 교류해요. 왜냐면 우리 고대 때부터 그쪽하고 교류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백제, 흑치상제 있잖아. 흑치씨. 우리가 근초왕 때 그렇잖아. 요서, 산등, 규슈 진출. 동남아시아도 그때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아래쪽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교류가 계속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때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없었다가 아니고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틀리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몇 번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심어가겠습니다. 우리 이거 필기노트에도 제가 정확하게 저는 설계도 얘기예요. 설계도. 육두품이었던 설계도 얘기입니다. 자,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데 기억을 따진다 때문에 진실로 그 족속이 아니면 큰 재주와 공이 있더라도 넘을 수가 없다. 봐도 알겠네. 신라에서는 이것 때문에 큰 재주와 공이 있더라도 이걸 넘을 수가 없는 거야. 뭐 때문에? 골품제 때문에. 그치? 골품제지 뭐. 그래서 당나라 건너가셨잖아요. 자, 그럼 골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골품제가 언제 성립이 됐죠? 우리가 골품제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게 6세기 언제야? 법흥왕 때. 법흥왕 때 율령이 반포가 되시면서 16, 17관 등의 4색 공복을 정하셨습니다. 17관 등의 4색 공복. 율령 반포하시고 17관 등의 4색 공복. 율령이 반포돼야지 관등과 관복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령 반포 넘어서 17관 등의 4색, 몇 색? 4색 공복을 마쳤다.
같이 하는 거야. 율령, 반포, 관등제 정비, 그 다음에 공복제정. 자비청황이라고 했죠. 자비청황. 자색, 비색, 청색, 황색.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10시간 4색 공목인데, 요 관등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골품제에 따라서 승진의 상한을 결정했던 게 뭐라고요? 골품제라고. 그래서 이때 같이 했던 게 골품제를 제도화시켰던 게 바로 거포항입니다. 골품제를 정비한다 또는 제도화시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국시대 때, 통일시대 때가 아니죠.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이미 벌써 골품제는 정비가 됐던 거고요. 골품제는 폐지됐나? 아니지. 최치원이 신라 말인데 이게 왜 그랬어? 골품제 때문에 비판하다가 결국 진골들의 반발 때문에 결국은 신선이 되셨잖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진골은 대하찬 이상의 고위관등만 받을 수 있었다. 아니죠. 승진의 상한선이라고 하는 게 이거야. 자, 여기 착각할 수 있는데 대하찬이 5관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골이야. 그러니까 진골 같은 경우는 어디서 17에서 1관등까지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골도 17관등 받아요. 여기만 받는 게 아니라 다 받는데 승진의 제한이 없는 것 뿐이지. 육두포이 뭐였어요? 6관등이었던 어디까지? 아찬까지. 6관등 아찬까지가 그들의 승진 마지노선이야. 그러니까 지금 물론 대하찬 이상은 진골만 독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건 맞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대하찬이 6관등 바로 위에 있거든요. 5관등이야. 그러니까 5관등 이상은 진골만 독점한다는데 이게 말이 뭐야? 대하찬 이상의 고위간직만 받을 수 있었다. 아니야. 여기도 받을 수 있고 아찬도 있어요. 아찬도 받을 수 있다고. 다 받을 수 있어. 독점하는 게 아니고. 독점한다 이러면 맞는 표현이지만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야. 우리 아직 5관등은 어디야? 5관등은 10관등 했던 그나마 대나마까지, 사두품은 12관등도 대사까지인데 대사 안 봐도 되고요. 아찬 대나마 정도만 열라고. 아찬 대나마. 그러니까 승진 상한이 있는 거니까 요거는 대하찬 이상의 권등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승진 상한이 제한이 없다. 요게 맞는 표현이니까 요건 X죠. 아까 요걸 맞는 표현으로 고친다면 어떻게 한다고? 진골은 대하찬 이상의 고위관직을 독점한다. 독점한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 독점한다. 왜냐면 5관등 이상은 다 진골뿐이거든요. 육두품이 6기 최고잖아. 그럼 맞는 표현인데 관등만 받을 수 있었다. 이건 틀린 표현이야. 혈통에 따른 신분제로서 승진 상한선을 결정했다. 이게 정답이네요.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죠. 13번 가볼까요? 어느 나라? 부여죠. 이거 되게 조심스러워. 지난번 서울시에서 이게 왜 조심스러운 줄 알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온 줄 알아요? 지난번 서울시에서 두 번째 것 때문에. 우제 전복이라고 하는 요거 때문에. 요게 이제 부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어떤 학생이 이거 제기한 거지. 이거 부여에도 있고 고구려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 학생 편을 들어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서울에서 계속 인사행정청가 거기서 계속해서 이건 맞다! 라고 한 거지. 부여. 요거 때문에 해서 원래 요거 하나하고 요거만 해도 되는데, 다 되게 많이 단 거야. 봐도 알잖아. 뭐, 우제 전복이라든가 형사 취수제 1특 12법. 요거는 다 고구려 부여에 다 있었던 거. 부여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던 거. 은정월이 뭔데? 은정월이라고 하는데, 은나라 역법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여 같은 은역을 사용했다 했잖아. 은나라 역법. 은나라 달력을 썼단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 사출도 다시 멀었네. 어디야? 부여지. 공통적인 건 부여. 자, 그런데, 부여인데, 일단은 우리가 2번은 어디야? 고구려고, 3번은 사만이야. 근데 이건 좀 쉬웠는데요. 이것도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거야. 순장 나오니까 또 부여하고 지금 또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거 좀 사실 이런 풍속은 여기서 처음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건데 소와 말을 순장했다. 여기가 어디냐면 주로 이제 마한 쪽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큰 새의 깃털을 장려했던 건 변한과 진한 쪽에서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만이야. 좀 짜증나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이게 짜증나긴 해도 4번에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재해가 발생하면 왕을 죽인다. 그 다음에 교체한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 왕을 죽이거나 교체한다. 사료로도 여러 번 봤어. 부여가 이런 사료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위서에 있는 삼국에 있는 위서 동의전에 보시면은 여기에 부여에 대한 내용들 재해가 발생하면 왕을 죽이거나 교체도 하였다. 라는 것 중에서 왕권이 약하다. 연맹왕국에. 요게 그래서 정답이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착각하시고 이제 바로 1번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아니야. 정답은 4번이에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 자, 14번 가겠습니다. 무신정권기 정치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왔으니까 1번은 자 볼게요. 초반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정중부 집권기 그다음에 경대승 집권기 그다음에 이의민 집권기 요때까지 우리가 무신 집권 초기라고 했습니다. 초기. 그다음에 우리가 최충원 최우 최황 최의 여기까지가 무신집권 최씨 정권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린 얘네를 기억할 필요 없고요. 주로 이제 이분들을 기억하시라고 했지. 이게 거의 대부분 여기 나와.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임년, 임유무 이건 무신 붕괴기 때. 무신 붕괴기 때. 무신 붕괴니까 붕괴기니까 이건 별로 볼 필요 없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요쪽에 하고 주로 이제 요쪽하고 좀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각종 밀람이라든가 아니면 하층민들의 반란 같은 경우가 이때 여기서 많이 생기죠. 자, 일단 볼게요. 무신 집권 초반에 정권 잡은 무신들은 상장군, 대장군의 해의기관이었던. 자,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 2군 6위. 우리 고려시대 중앙군은 2군 6위라고 했습니다. 직업군 형태야. 여기 2군 6위는 총 8개 부대. 그렇지? 2군과 6위니까 8개 부대인데 8개 부대에는 누구? 각 응양군, 용호군이 있어요. 여기는 응양군, 용호군이 있는데 여기 각각에는 누가 있다고? 상장군, 대장군이 한 명씩 있다고. 그래서 총 몇 명? 8개 부대니까 16명. 8명의 상장군, 8명의 대장군이 있어요. 여기 짱들이 회의를 했던 거지. 그래서 있었던 게 중방이에요. 그러니까 중방이 이제 사실상 최고 기구가 된 거지. 그 전까지는 뭐였는데? 도병마사가 있었거든. 중방 위에는 도병마사라고 해서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이제 문신들이 회의했던 군사기구야. 근데 그 문신들을 내치고 지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기구가 최고 권력 기구가 되겠죠. 그게 이제 기존의 중방이라는 기구였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중방, X. 이거 맞는 표현이죠. 맞는 거. 최충원은 궁극의 정사를 관장하는 교정도가. 근데 저 중방은 아까 봤지만 16명의 상장군, 대장군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합작이고였어요. 합작.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정사에 그거를 이제 정사에 이거를 내용을 결국 이제 관철시킨 거였는데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충원이 만들었던 건데 이건 처음에 정적이라고 해서 자신을 좀 해치려고 하는 그런 적들, 정치적 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이거를 이제 결국은 뭘로 한 거야? 1인 집정기구로 만들었던 거죠. 최충원 때부터. 그래서 최충원 때부터는 요때까지는 요때까지는 중방이 권력의 핵심이었다면 최충원 때 만들었던 요때부터는 뭐가 교정도감이 사실상 최고 핵심 기구. 근데 이거는 약간 1인 집정이에요. 요거는 이제 합작기구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1인 집정기구. 혼자서 모든 걸 다 처리해.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된 거야? 교정별감이 되시면서 모든 정사를 다 혼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 4명이나 교체했던 게 최충원 아니야. 왕들 4명이나 고체해버 마음대로 교체했죠. 그 아들이었던 최우 또는 최이라고 하는데 최우는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다가 정방 설치했고요. 자신이 권력을 또 잡고 난 다음에 이제 문신들을 좀 등용해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정방을 통해서 등용된 문신들을 자기 집에다가 숙위, 기숙사 만든 거야. 집에다 딱 뭐 해놓고는 자기 일을 다 도와주게 했던 거야. 하게 만들었던 거지. 저 서방 같은 경우는 문신 숙위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이제 기숙사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저기 이제 등용됐던 인물이 이규보, 최자 이런 인물들이 저기 서방에 있었던 거죠. 이게 맞는 거고요. 자, 우리가 김보당 조이총이 최충원 집권에 한 거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여러 번 했어. 자, 제가 이거 했잖아요. 정중부 때 뭐라고? 김조교 망했다. 김조교 망했죠. 김조교, 김보당의 날, 조이총의 날, 교종승려 난인데 교종승려는 기법사의 난이 대표적이다. 망이 망소의 난. 그렇지? 요거는 뭐였어요? 반무신난이라고 했습니다. 문신들이 초기 때 반란을 일으킨 거야. 김조교 망했다. 경중부는 김조교를 고용해갖고 망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김보당 조이총은 언제? 이 최충원이 아니고 정중부 때. 그 경대승 때 뭐였어요? 전김만 줬으면 좋을 텐데 전김만. 전주 관노비의 난.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김만, 김삼이, 효심의 난. 여기는 뭐일까? 만적의 난. 전 김만 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김을 좋아했나봐. 김조교가. 김을 좋아했는데 명절 선물로 김을 안 줬나봐.
그래서 김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전 김만 하면서 만적에나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요때쯤에 요 김삼이 호시민아니인데 운문초전이라고 하는 경상도 지역이었거든요. 요 경상도 지역에서 이제 확대돼갖고 요때쯤에 이제 동경대반란이었고 신라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신라부흥운동의 가장 가장 크게 일어났던 난이 이비패좌의 난이라고 했어요. 이비패좌의 난. 이비패좌의 난이었는데 이비패좌의 난. 그 다음에 최후 때 요때 이제 저기서 최강수란 애가 어디서? 서경에서 또 한 번 고구려 부흥을 친 거야. 아, 고구려 부흥. 얘가 누가? 최강수의 난. 최강수의 난. 그 다음에 최후 말년에 담양에서, 전라도에서 또 뭐 한 거야? 백제부흥운동이 일으킨 거야. 얘가 이연년 하면서 제가 했죠? 이최이, 이연년, 이비패좌의 난, 최광수의 난, 그 다음에 이연년의 난, 신라부흥, 고구려부흥, 백제부흥운동, 각각 삼국부흥운동도 이때 일어났다.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조교 망했고요. 전 김만 줬으면 좋아할 텐데, 이최이, 이렇게. 여기 이제 반란입니다. 삼국부흥운동. 쉽죠? 쉽지? 그러니까 이거는 최충원 집권이 아니고 언제? 정중부 집권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규보는 동명항편에 지어서 고려가 천손의 후예인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표현했다. 자, 이규보가 동명왕편, 말 그대로 이제 동명왕의 일대기를, 바로 주몽이죠. 동명은 고구려 시조였던 주몽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영서사시 형태로, 뭐 없어, 시야, 시. 영서사시 형태로 이제 지었던 건데, 그게 이제 사실 지었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요때 지었어요. 20대 때. 이규보가 젊을 때. 근데 이규보는 주로 활약했던 시기가 어디냐면, 주로 활약했던 게 이때 처음으로 관리에 등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규보라는 인물을 좀 보셔야 돼. 이규보를 볼 때, 이규보는 처음에 관리로 등용됐을 땐 시기는 최충원 때 처음으로 등용됐고, 최후 정권에 가서 최고 관직까지 올라가요. 재상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일품 이상의 관직을 얻었던 게 최후 때예요. 그래서 이규보는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요때쯤에 관리로 활동했었고요. 조책을 썼던 시기는 요때인데, 그걸 밝히고 있는 게 언제냐면, 최후 때 재상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되게 신났나 봐. 신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의 책을 하나 썼어요. 문집을 하나 냈지. 그 문집 이름이, 우리 동국의, 우리나라입니다. 동국의 이씨 재상이 쓴 문집이다. 라고 해서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문집을 냈단 말이지. 그 안에는 자신이 그동안 썼던 많은 책이라든가 시라든가 글들을 여기다 다 실었던 거고요. 여기는 또 최후의 때문에 자기가 재상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최후를 찬양하는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신품 사연이라 그래가지고 최고로 글씨도 잘 쓰는 분이고요. 이분이 광화도 천도한 다음에 상종 고급 예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금소가짜로 간행하시기도 하고요. 하면서 최후를 찬양하기도 하고 자신의 글들을 여기다 다 실었던 게 요거지. 이규보를 잘 보셔야 돼요. 이규보. 정답은 이거 맞는 표현이죠. 어쨌든 틀린 표현 아니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자, 15번입니다. 이거는 현대 광복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입니다. 과정 역시 순서 제가 나온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순서 기억하셔야 된다고. 자, 제가 다 쓰진 않을게요. 이거 하려면 뭐 한참 걸리기 때문에 다 쓰지 않고 내용은 간단하게 씁니다. 모스크바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있고요. 요 삼국 외상회의에서 얘기했던 게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 임시정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전제로서는 신탁 통치를 최장 5년 동안 실시한다. 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제 좌우 대립이 심해졌다라고 했죠. 국내에 전해지면서.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했다? 미소 공동회를 열었습니다. 1차 미소공약. 1차 미소공약을 열면서 우리가 한 거야? 임시정부 수립 단체를 협상을 위해서 모인 거죠.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결렬이 됐죠, 이게. 결렬이 되고 말았어. 결렬되자, 내 이럴 줄 알았어. 결국, 하면서, 한마디 하신 분이 이승만이었죠. 이승만의 무슨 발언? 정읍발언. 그래서 이승만이 정읍발언 하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논하자.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또, 한 거야? 좌우합작, 중도파들이 중대했고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지죠.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지면서 좌우합작 위원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좌우합작 나중에 7원칙 때도 합의하실 거지. 중도적으로 해갖고 이 중도적으로 한번 통일정부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좌우합작 7원칙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좌우합작 7원칙은 결국 여운형 암살과 처음엔 미군정이 지원했지만 미군정도 지원을 철회하게 되죠.
아무래도 통일정부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미소간의 지금 대립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결국 통일정부는 힘들 것 같다라는 미국의 판단에 의해서 결국은 이거는 실패, 지원은 철회했고 게다가 여운형, 이걸 주도했던 여운형이 암살당했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논의합니다. 그래서 열렸던 게 이때 이거 끝난 다음에 2차 미소공의가 또 열려요. 요거는 제가 요거니까 노란색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2차 미소공의. 이것도 역시 뭐 결렬되게 뻔하지 뭐. 결렬되게 뻔합니다. 결렬되고 말아요. 결렬되고 만다. 결렬되고 만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결렬되고 마니까 더 이상 한반도 문제를 자기들이 미소간에서는 논의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벌써 얘네들은 으르렁거리고 있거든. 그래서 어디로 넘기기로? 유엔에 넘기기로. 유엔 소총회에서 인구비례 총선과자, 유엔 총회에서 인구비례 총선과자라고 하니까 북한과 소련이 입국을 거부시켰고 다시 뭐 한 거야? 유엔 소총회가 열린 거죠. 유엔 아시아 소총회에서 그러면 선거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하자라고 이제 했던 게 이거죠.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했던 게 반발이 있었던 게 뭐였다? 남북 협상이었었지. 김구하고 김규식이 북한으로 넘어가셨잖아. 근데 이것도 결렬이 되고 말았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그러면 요게 첫 번째가 되겠고, 요게 뭐야? 요게 디귿이네요. 요게 디귿이고, 두 번째가 요게 니은이고, 세 번째가 요게 기억이고, 네 번째가 이게 리을이네요. 디귿, 니은, 기억, 리을. 디귿, 니은, 기억이니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게 몇 번? 1번이 되겠네. 그치? 1번.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16번입니다. 이 기출 최근에 한 거야. 이 그대로 나왔어. 이 기출, 서울시 기출에서, 제가 서울시 기출에서 똑같이 나온 거야. 이거 나왔는데, 우리가 좀 모를 뿐인데, 기억이 안 나시면 어딨죠? 저기, 우리 집 어른, 이거. 지난번 문제가 뭐였냐, 서울시에서 나온 게, 이거 미치고도 우리 집 어른은 누구인가? 라고 했고, 나왔었어요. 이회영이, 지금 여긴 이회영이란 분을 이제 정확하게 언급을 했지만, 거기서는 이제 이회영 빼고, 우리 집 어른 해갖고, 우리 집 어른 친 다음에, 이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한 거지. 이분은 진짜, 말 그대로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갑부집 아들이에요. 독립운동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집 이런 것들 다 팔아가지고 어디다가, 독립운동에다 다, 이거 다 헌금하신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서간도 지역, 그쵸? 나왔잖아, 또 어디 지역인지. 지역 이름 아주 친절하게 나왔어. 서간도. 똑같은 거야. 이회영은 대표적인 이회영, 이시영 형제들. 이 오형제들은 이 당시에 자기들 집안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독립장으로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서간도 지역 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신 거지. 어디다가? 삼원보에다가. 그리고는 신민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간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어른 이회영에 대해서 요 정도만 우리가 파악한다면 만주로 간 거잖아. 그렇지? 만주로 가셨고, 그 중에서 서간도로 가셨고, 우리 집 어른 이회영이 여기에 이제, 범죄를 따지 않고 악수해서 동지로 대접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빨리 체크한다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신흥강습소. 이게 정답이네. 이게 서간도 지역이다. 일단 간도 지역. 서간도 지역에서의 누구? 신민회가 만들었던 무관학교가 되겠네요. 두 번째,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이거 어디? 연해주. 대한광복군정부는 정통령의 이상설, 부통령의 이동희를 둔 정부를 지향하는 단체였었죠. 정부를 지향하는 단체였었고, 대한국민의회는 3.1운동 이후 연해주에서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가 구성된 거야. 이게 19년도에 구성됐고요. 간민의 서전서수 명동학교. 제가 중간의 서명, 중강단 간민의 서전서수 명동학교. 여기 어디야? 북간도. 나라 대천남에 복위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전국적인 의병봉기, 전국적인 의병봉기입니다. 고종, 복위 하자고 하는 거. 복벽주의지. 복벽주의. 독립의군부. 임병찬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독립의군부가 되겠네요. 임병찬이 주도해서 만든 독립의군부. 이거 어디서 했을까? 국내에서 했지, 뭐, 국내. 국내 서울에서 했겠지. 서울을 중심으로. 국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답이 될 만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이회영과 서간도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연해주, 북간도 국내인데 여기 서간도 지역만 보더라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7번. 대한제국의 근대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진짜 틀리면 진짜 내가 때리고 싶어요. 왜? 이거를 틀릴 만한 게 없어. 근데 이런 거 나온다고. 여기서 선생님 처음 들어보면 전무학당도 이런 거에 혼동하지 마.
틀린 게 확실히 있어요. 저런 거 만약에 선생님 우편학당, 전무학당 이거 처음 들어보니까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의구심을 달고는 여기서 이제 혼자 고민하다가 하면은 안 돼요. 확실한 게 있잖아.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 의구심이 달면은 이거는 일단은 항상 세모를 치라고 항상 여러분들 세모를 치라고. 거기에 의구심을 달고 뭐 고민하는 순간 시간만 흘러가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은 대한제국의 근대사업이 옳지 않은 것이야. 선생님 토지조사 나오니까 이게 또 일제의 토지조사하고 또 거기서 또 같이 혼동한 거야. 여러분 토지조사업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물론 1912년부터 18년까지 일본이 우리의 땅을 뺏어가기 위해서 했던 토지조사 그것도 토지조사 맞아요. 정확히 명칭이 토지조사사업이야. 하지만 우리도 그 전에 이런 것들을 해요. 우리가 흔히 양전사업이라는 표현 하잖아. 우리는 그렇지? 토지를 측량하는 걸 측량한다, 땅을 측량한다, 양전사업. 양전사업을 우리가 근대식 언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 토지조사사업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근대 가면서 이제 토지조사사업이라 한 거지. 우리가 양전사업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혼자서 혼동하거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양전지계사업. 우리 대한제국 때 양전사업 하잖아. 그 다음에 양전사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후에 바로 지계화물을 통해서 지계사업. 토지 소유 문서를 발급해 주잖아요. 그렇지? 근데 토지 소유 문서. 그래서 양전사업을 시행했고 양전사업이 토지사업이야. 지계 발급한 거 맞아요. 없어. 서북철도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3번과 4번은 2번은 연계되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 자주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야?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실업학교 이런 거 만든 거야. 광산학교, 의학교, 양잠학교, 상공업학교, 전무학당, 우편학당 있습니다. 학교도 이거 더 많아. 더 많은데 여러분들 학교 이거 다 외우세요 할 수 있어? 아니야. 이런 것들은 그냥 추가적으로 나온 거야.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여기 졸업생들이 이제 뭘 만들었을까?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든 회사가 서북철도구, 뭐 대한철도회사, 종로 직조사 이런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직조사는 면방직. 만약에 철도군 철도회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철도를 깔고 우리가 스스로 면방직을 하려고 이때는 실업학교 만들고 거기에 따른 회사, 공장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재에서는 물론 적어놨지만 보통 이제 실업학교 설립과 동시에 회사, 공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학교 교육하고 우리 스스로 회사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근대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지. 이게 대한제국의 식산흥업 정책이라고요. 그냥 몰란다 쳐. 4번 봐봐. 비변사를 설치했다? 또 고민합니다. 혹시 설치했어? 아는 대로 혼자 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비변사는 언제 흥선대원 우리 폐지해버렸잖아. 세두정치 때까지 이 비변사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다 이걸 관장해갖고 요거를 흥선대원이 세도 가문들을 타파한다는 의미로서 비변사를 혁파해버립니다. 혁파한 건 언제야? 혁파된 게 대원군이 혁파하고 그다음부터는 없어집니다. 아예. 이 대원군이잖아. 그렇죠? 혁파. 알고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문제야. 정답 4번이에요. 4번. 나머지는 대한제국과 관련 있는 거 맞습니다. 실업학교, 3번은 실업학교, 4번은 회사. 그 다음에 양전을 사업을 통해서 지계 발급. 18번 갑니다. 요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문제가 되겠어요. 그나마 조금 중정도의 문제. 자 볼게요. 우리가 언젠지를 좀 보시면은 일단은 볼게 우리가 아는 것부터 보자고요. 자, 첫 번째가 뭐야? 서희의 외교 담판이야. 우리가 거란 1차 침입이 언제였었죠? 성종 때야. 거란 1차 침입은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결국 강동 6주를 획득했다. 요거 좀 기억해야 돼. 거란 1차 침입은 성종 때다. 2, 3차가 현종이라는 왕이거든. 1차는 성종 때입니다. 니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노비 신분 조사에서 양인으로 환속시켰다. 그러니까 노비를 조사했다. 노비를 눈으로 보고 검사해서 그 다음에 다시 양인으로 돌려줬다라는 거 봤을 때 광종 때 썼던 노비 안건법이 되겠네요. 자, 디귿은 이게 뭐냐면 서궁이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를 막 극찬했던 대표적인 글구야. 거기 이제 그 글구가 이제 쓰여진 그 책이 고려 도경이라는 책입니다. 당시 이제 송나라 황제의 명을 받았던 서궁이라는 애가 스파이처럼 와갖고 이제 고려를 막 조사하면서 거기 뭐 고려 청자의 비세계 아름다움 등등의 고려의 어떤 문화들을 이제 여기다가 적어 넣은 거지.
요거는 우리가 보통 제가 거기서는 12세기라고 적어놨어요. 12세기. 왕까지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것까지 외우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12세기 정도, 고려 중기 때야. 자, 일단 요렇게만 봅시다. 굳이 더 얘기하자면 인종 때입니다. 인종인데, 사실 인종 때 우리가 고려 중기 인종도 외워야 됩니까? 외워두면 좋긴 해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12세기 초쯤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전지와 시지는 전식과네요. 전식과를 실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결국 뭐야? 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산관과 있는 사람은 직관, 상관. 직관, 상관은 직관은 현직관리, 상관은 퇴직관리. 그러니까 현직관리와 퇴직관리에게 모두에게 처음 지급한 거야. 그러니까 뭘까? 시정전식과네. 시정전식과 우리 기억하라고. 경종이잖아. 처음 지급한 거야. 우리가 요 분이 4대 임금이고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교재도 있어. 4대 임금, 그 다음에 5대 임금, 6대 임금이야. 경종은 딱 하나밖에 없어. 요 광종과 성종 사이에 들어가요. 이게 약간 근데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이거 아마.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니은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리을이 두 번째, 그 다음에 기역이 세 번째야. 요거 세 개만 알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언제 들어가냐는 건데, 요게 만약에 고려 중기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안다면, 사실 인종이란 걸 몰라도 충분히 답은 추려낼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니은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디귿. 기역 디귿.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죠. 4번. 요 광종이고, 경종이 이게 시정전식과가 은근히, 이런 순서 문제에 은근히 중간중간 등장해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고려 때, 광종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종으로 바로 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있는 경종을 약간 등한시 여겨요. 근데 요거를 조금 살짝 살펴봐야 돼. 교재도 이제 다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 이때. 전식과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시정전식과 요거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네. 마지막 두 문제. 이거는 주는 문제. 정경단기. 경단기. 경단기. 정치적, 경제적 각성, 단결 공고의 기회주의 배감. 어디? 신간회. 신간에 대한 얘기네요. 신간회 1927년도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단체로서 31년도 해소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유지됐던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 최대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가 요거 있습니다. 60만 세 운동. 이거 개개됐던 게 알죠? 60만 세 운동 때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운동을 하면서 이 만세 운동을 주도하면서 그들의 연대 가능성이 보여졌고 이후에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우에서 우리는 민족주의 세력과 동맹자적 과정상의 성질,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타락되지 않는 한 너희들과 연대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한 말씀 하신 거지. 그리고는 민흥회가 만들어지고요. 조그만 단체로서 좌우 합작으로서 만들었던 게 조선 민흥회가 만들어지고 이 조선 민흥회가 어디로 신간회로 흡수되면서 이제 우리가 합쳐볼까 하면서 만들었던 단체가 신간회, 자매단체, 근우회, 자매품 하듯이 자매단체, 근우회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 하는 거니까 이거 맞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저는 맞잖아. 기회주의. 바로 저 기회주의가 자치론자들이야.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쟤네들은 부인한다. 배격한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 신간회나 신민회하면 꼭 신간회가 하나씩 나오고, 신민회가 나오면 신간회가 하나 나와. 헷갈린다고 생각하나 봐. 신민회와 신간회를. 시기가 완전히 다르지. 요거는 뭐예요? 1911년도에 있었던 신민회 해체였죠. 신간회가 아니고 신민회의 해체에 대한 사건. 백오인 사건. 데라우치 총독 암살을 조작해갖고 만든 사건이지. 140의 요구서에 4만 명 당연히 맞고요. 최대 단체였습니다. 1929년 광주 학생운동 때 뭘 파견했지? 진상조사단 파견했고요. 그걸 통해서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하다가, 계획하다가 결국 일제에게 발각돼갖고 결국 실패로 끝났고, 당시 지도부가 약간 우경화 현상을 보이고, 타협적 민주주의, 즉 자치론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자 사회주의자들이 나가버렸어요. 안 하겠다 너희들과 안 하겠다고 하면서 31년도 전국 대회를 개최하시고 헤어지자 하면서 해소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나죠. 해소라고 한다면 이거 신간회입니다. 해소는 누가 해체시킨 게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그냥 헤어진 거야. 우린 다른 각자 길 가자 라는 식으로
하부 이온이라고 제가 이거 했어. 하부 이온 한 거야. 이거 맞는 표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확실히 아닌 거니까. 틀릴만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자, 조선 초기 과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 과전은, 자, 볼게요. 초기 과전입니다. 과전은 성종 때 경기도에 한정됐다. 경기도 한정된 거. 과전은 성종 때까지 경기도에 한정된 건데, 요게 한정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죠. 언제일까? 우리가 처음에 과전법 처음 시행했을 때, 과전법 처음에 경기도에 한정해서 합니다. 이게 성략의 원칙이었거든. 성략의 원칙은, 조선의 관리들은 말이야, 경기도, 수도 근방에서 월급을 받는 게 맞아. 하면서, 전시과는 뭐였었죠? 전국이 그 수조권 대상제였는데, 과전법은 경기도 대상제였다고. 자, 전시과는 전국이 수조권 대상제였지만, 그래도 부족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야? 금방 빨리 부족해지겠지. 처음에 경기도 한정했고, 누구한테 줬어요? 역시 전직과 현직. 직관과 상관에게 다 줍니다. 게다가, 갑자기 이제 관리가 죽었어. 돌연사했어. 그러면은 뭘로? 수신전 부인한테, 휴량전 자식에게 주는 토지를, 세습할 수 있는 토지를 또 지급했던 거죠. 이건 세습까지 가능해. 당연히 토지가 부족해지는 건 당연하겠지. 신진관리단한테 줄 토지가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게 직전법으로 바뀌기 전에 이게 직전법 세조가 이제는 현직관리한테만 주고 바꿨잖아. 뭘로? 이걸 뭘로 준다고요? 현직한테만 주고 요거는 폐지한다라고 하는 직전법 생기기 전에 요 중간에 뭐 했어요? 태종이 한 말씀 하시죠. 야, 우리가 꼭 성략의 원칙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니? 일단은 지금 이제 경기도 땅이 워낙 부족하니까 하삼도령을 내렸죠. 이거 어느 집 도령이 아니라 있어. 도령이 아니고 하삼도는 우리나라의 남쪽에 있는 세 개의 도. 충청, 전라, 경상도. 하삼도의 땅도 수조지로 주겠다. 라고 했는데 요거 세종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성리학은 지켜야죠. 하면서 다시 뭘로? 경기도로 환원한 거지. 환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경기도로 환원 안 되지? 이거는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월급을 깎으면 돼요. 이런 거지. 근데 그래도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한 거야? 부족해져. 계속 관리든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세조가 했던 게 직전법이 되는 거죠. 이게 하삼도령이 됐다니까 이게 계속 한정되었다라고 하는 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나? 현직 관리에게 소유권과 수조권 아니죠. 소유권을 준 게 아니야. 소유권 다 주는 순간 우린 그냥 나라 그지 돼요. 다 주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땅 10평씩 주겠대. 10평씩. 10평씩 땅을 계속 주겠대. 월급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몇십만 명이야. 몇백만 명이야. 다 주면 다 그지 돼요. 수조권만 주는 거야. 세금을 거둬갈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주는 거. 그게 당연하죠. X야.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에게 모두 수조권을 맞죠? 전현직 관리에게 줬다. 이게 정답이네. 과질은 상속권 아니에요. 죽거나 반역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세습이 안 됩니다. 요거는 세습이 될 수가 없어. 이걸 수가 세습하는 순간 안 끝나는 거야. 나라. 재정 끝이에요. 세습 안 돼요. 세습은 안 된다. 기본적으로 세습은 원칙적 세습은 안 되고요. 상속권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세습이 안 된다는 건 상속권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그 반역하거나 죽었을 때 이제 반환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원칙이었다. 그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아마도 이게 뭐 사회복지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죠. 요즘에 이번에 추가 채용 맞던 이제 직렬이 사회복지직이나 이제 주로 기술직이었거든요. 뭐 대략적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뭐 다른 과목의 어떤 그 점수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90점 맞아야지 어느 정도 이제 괜찮다. 안정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못해도 85점 돼야 돼. 나 80점이에요. 불안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90점 정도 맞아야지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되니까 이 정도 난이도는 지금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고 지방직 국가직에서도 이제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작년 5월부터 해서 이게 원래 보통 한 번 어려우면 한 번 쉽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지금 쉬워지고 있는 추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린 딴 거보다 더 많은 걸 알려고 하고 아니면 좀 어려운 내용을 자꾸 알려고 하기보다 기본 내용에 충실하면서 공부하자. 마무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